이제부터 이제 소비자 행동론에 대한 이야기들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어떤 이야기부터 좀 드릴 거냐면 제가 오전에 그 마케팅 관리론 쪽 수업하면서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 이야기하면서 그 뒷부분 얘기하지 않은 거 그거 먼저 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 행동론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잡아드린 형태로 오늘은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좀 전에 나눠드린 그 소비자 행동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자료 잠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Q&A는 아까랑 똑같으니까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다음에 일정 및 시간은 동일한 날짜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해서 총 9회 27시간 진행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상황에 따라서 보강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교재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그 교재요. 그 이학식 교수님 책 소비자 행동 제7판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방법에 대한 얘기 들어와 있고요. 일단 그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마케팅 관리로는 이제 기본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판서를 좀 쭉 잡아가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 소비자 행동론 같은 경우는 일단 교재가 대학 교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재 중심으로 내용들을 좀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교재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 드릴 거고 역시나 이제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마케팅 관리론과 오버래핑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케팅 관리론과 오버래핑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시면 일타 쌍피의 느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 방법은 그 정도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학습 방법 아까 마케팅 관리론 쪽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차이 없어요. 일단 뭐 공부 방법 자체가 시장 조사론이 아닌 이상 마케팅 관리론과 소비자 행동론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학습 방법과 관련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일정에 대한 것 역시 똑같으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제 쭉 내려오시면 답안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가 있고 이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정리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답안 작성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제 한 가지부터 하나씩 끌고 가면 제일 첫 번째 기본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과목당 100점짜리의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목당 100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30점짜리 2문제, 10점짜리 4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요즘 그 트렌드가 마케팅 관리론도 마찬가지고 소비자 행동론도 마찬가지고 요즘의 트렌드가 좀 어떤 트렌드들이 많이 보이냐면 30점짜리 문제가 소문제로 쪼개지는 형태의 트렌드를 좀 보이고는 있어요. 물론 이 트렌드가 그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트렌드보다는 긍정적인 트렌드라고 보셔도 되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쪼개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답안 작성의 사이즈가 좀 작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답안의 작성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조금 답안지 쓰기가 편해지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트렌드지 무조건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문제로 30점짜리가 출제된 경우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단지 그냥 트렌드 정도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원칙은 30점짜리 2문제, 10점짜리 4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답안지 16매에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16매를 무조건 채워야 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경지사 시험에 제공되는 그 답안지는요 경지사 시험용 답안지가 아니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쓰고 있는 공통된 답안지예요. 그러니까 경영지도사 시험에만 국한된 답안지가 아니니까 16페이지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 그냥 16페이지 범위 안에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16페이지를 그럼 넘기면 안 될 것이냐? 넘기셔도 돼요. 그리고 넘기시게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감독관에게
답안지 한 권을 더, 그러니까 책형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책형이 16페이지로 돼 있고 더 쓰셔야 되는 상황이면 감독관에게 답안지 책형 하나를 더 요구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부 시작하실 때는 의욕이 넘치셔서 16페이지 모자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그럴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16페이지를 넘겨서 쓰는 걸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채점자 입장도 생각해 주자는 거죠. 예. 채점자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일단 답안지 책형을 2개를 제출하시게 되면 채점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거고 괜히 채점자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6페이지 안에서 답안지를 작성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16페이지를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는 30점짜리 2문제, 10점짜리 4문제가 되는 거고 이 6문제를 90분 동안 16페이지 이내의 답안지에다가 작성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씩 항목별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답안 작성은 수험생과 출제자 또는 채점자와의 게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일단 지금 현행 경영지도사 체제 하에서 채점자는 2심제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답안에 대해서 2명이 채점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그 상태에서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쓰시면 되냐면 여러분들과 채점자 사이에 답안지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답안지를 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게임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한 원칙이 되냐면 1점이라도 더 끌어내는 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부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뭐 작성 요령이나 방법들 가지고 1점이라도 더 끄집어내는 요령들을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들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과 채점자 사이에 답안지를 놓고 하는 게임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냐면 채점자가 출제자가 문제를 내면 거기에 대한 답안을 쓸 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답안지를 쓴다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최대한 드러내야 되고요.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드러내선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데 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티나지 않게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고 있지만 아는 것처럼 보이게끔 쓰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은 최대한 드러내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티를 내지 않는다. 그게 바로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째 이야기고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문제당 답안 작성 시간을 배분하고 최대한 준수할 것이라고 쓰여져 있고 이 내용은요. 현장에서 답안지 쓰실 때만 고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부터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 문제당에 대한 시간 배분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부터 원칙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 원칙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0점짜리 2문제, 10점짜리 4문제가 되니까 각 문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정하셔야 되세요. 최대 시간을 정하셔야 되고요. 일단 가이드로 잠깐 말씀드리면 30점짜리는 최대 23분을 넘기시면 안 되시고 10점짜리는 최대 9분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쓰고 있고 거기는 시간이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왜냐면 그걸 다 더하시면 얼마의 시간이 계산되냐면 82분의 시간이 계산이 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는 90분의 시간 안에서 6문제의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값으로 그 시간들을 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8분 남네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전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쓰셔야 8분이 안 남아요. 예. 그러니까 실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준비하고 가셔야 가까스로 90분 맞춰서 6문항의 답안지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기서 제가 가이드해 드리고 있는 시간은 순수하게 답안지를 쓰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문제 할당되는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읽는 시간, 목차를 잡는 시간, 답안지를 쓰고 검토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23분과 9분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답안지를 손이 써야 되는, 머리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이 반사적으로 써야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 배분은 분명히 지켜서 가 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왜 이 시간 배분이 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시간 배분하지 않고 그리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십니다. 뭐 그냥 맞춰 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들어가세요. 근데 1번 문제를 봤더니 다행히도요. 본인이 자신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 그러면 답 쓸 게 너무나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요. 거기에 기뻐가지고 답안지 열심히 쓰세요. 당연히 쓸 게 많으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겠죠. 그리고 그 덕에 한 30분, 40분을 쓰셨다고 가정해 버리면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문제를 답안을 쓰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답안을 쓰는 게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문제 잘 쓴 거 하나 때문에 다른 쪽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문제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수를 높이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그 연장선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0점짜리 아무리 잘 쓰셔도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 점수는 30점이 아닌 거예요. 28점에서 29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시간을 아무리 많이 쓰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좀 정해서 가시는 거고, 이건 시험 당일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리 연습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답안지 써보실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종종 있을 거잖아요. 그때 항상 그 스탑워치를 가지고요. 30점짜리는 23분, 10점짜리는 9분이라는 시간을 넘지 않게끔 연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 사실 처음에는요. 무조건 넘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답안지를 쓰기 시작하시면 무조건 넘깁니다. 왜 무조건 넘길 수밖에 없냐면 그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 답안에 대한 전체적인 분량도 처음이시니까 파악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냐면 처음에 답안지를 쓰실 때는요. 속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답안 작성 속도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그 시간이 오버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계속 쓰는 연습을 하시면서 그 시간 범위 안으로 집어넣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 뒤에서 강조를 좀 드릴 거냐면, 그래서 목차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차를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을 쓰기 시작하시면 한도를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목차를 잡는 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계속 이제 쓰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 본인 나름대로 그걸 체크할 수 있으세요. 내가 답안지 한 페이지를 쓸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처음에 목차를 잡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답안지가 어느 정도의 분량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내가 한 페이지 쓰는데 얼마가 걸리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테니까 이쪽 목차는 좀 더 불려도 되겠구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쪽 목차는 좀 줄여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반복드리지만 시간 배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간 배분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건 계속 연습을 좀 해 놓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10점짜리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10점짜리보다는 30점짜리 문제에 적용이 가능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10점짜리는 10점짜리니까 사실 그 답안 작성이라는 것 자체가 팩트를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30점짜리 문제는요,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역시나 30점짜리 문제니까 어떨 가능성이 높으냐면 그 문제 안에서 한 가지를 물어볼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포함시켜서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역시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제일 첫 번째, 뭐가 역시나 제일 중요하다. 목차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목차를 정하지 않고 역시나 답안지 쓰다 보면 그 출제자가 요구한 사항들을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빠뜨리는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치명적이니까 미리 목차를 잡아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빠짐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답안 작성은 그 요구사항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세요. 왜냐하면 역시나 채점자 입장에서 채점을 할 때 그 본인이 요구사항이 있는 거니까 그 요구사항들이 답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채점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순서대로 찾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빨리 찾게 만들어 주는 게 여러분들에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개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 그 요구사항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건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모 박스 들어가 있는데 그거 너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답안 작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역시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30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소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 문제로 30점짜리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문제를 읽어봤더니 그 안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세 가지였어요. 근데 봤더니 애석하게 두 가지는 잘 알겠는데 한 가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 직면하셨으면 1번 요구사항과 2번 요구사항은 잘 알겠는데 3번 요구사항은 잘 모르겠으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답안지를 쓰실까요? 1번 요구사항과 2번 요구사항은 잘 알겠으니까 거기다 힘을 빡 주고요. 힘을 빡 주고 3번 요구사항은 잘 모르겠으니까 아예 언급하지 않아요. 가장 비효율적인 형태죠. 어떻게 가시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의 양은 실전이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득하시게 되는 거냐면, 아무리 1번 요구사항과 2번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더라도 힘을 빡 주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만 힘을 주셔도 돼요, 그건.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뭘 하시는 거냐면 3번 요구사항은 잘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충 엮어서 소설이라도 쓰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설이 정말 소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용어나 표현 같은 것들을 보시면 뭔가 연관되는 것들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라도 쓰시는 거라고요. 그거라도 쓰시는 거라고. 이게 왜 의미를 가지냐면 그 30점짜리 문제 기준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요구사항이 3개라면 그 3개를 종합적으로 30점으로 채점할 가능성은 없어요. 당연히 어떻게 채점을 하게 될 거냐면 각 요구사항별로 배점들이 있을 겁니다. 뭐 12점, 8점, 10점 뭐 이런 식으로 배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냥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10점, 10점, 10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사항 1과 요구사항 2가 자신 있으니까 거기다 힘을 빡 줘요. 그리고 3번 요구사항은 터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답안지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점수는 몇 점일까요? 16점에서 18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어차피 3번 요구사항 터치하지 않으셨으니까 거긴 채점자가 마음 편하게 빵점 줄 거고, 그 다음에 1번 요구사항과 2번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안지를 잘 쓰셨으니까 점수를 잘 줄 건데,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 중에 한 가지지만 절대로 말문제에서의 만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 배점이 10점짜리가 되면 맥시멈 점수는 8점에서 9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토탈 최대한 가져가 봐야 18점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된다고요. 근데 역시나 채점은 사람이 하는 거라서 두 번째 케이스요. 1번 요구사항과 2번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도 요구되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범위를 지켜서 썼어요. 그리고 3번 요구사항에 대해서 뭔가 비슷하게 뭔가를 썼어.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었겠지만 뭔가 비슷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라면 어차피 힘을 빡 주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1번 요구사항과 2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요. 역시나 8점이나 9점 정도 득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3번이죠.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요. 채점자 입장에서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빵점 줘도 채점자가 꺼림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마케팅이든 소비자 행동론이든 그 경영학에 한 분야로서 이야기가 돼 있는 거고 경영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항상 뭘 염두에 두는 습관이 있냐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이용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정답이 아닌 건 알겠어요. 근데 뭔가 썼어. 그리고 10점짜리 100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대고 뭔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대충 관련된 걸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다 대고 빵점을 던질 수는 없어요. 예, 빵점을 던질 수는 없고 더군다나 10점짜리 100점이라면 최대한 2점에서 4점까지 던질 수도 있어요. 뭔가 썼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2점만 던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첫 번째 케이스보다 2점을 더 얻으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쓴 답안지인데도 불구하고 2점을 더 얻으시는 거고 운이 좋으면 4점까지를 더 얻으실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 끝까지 2점, 4점? 여러분들의 1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합격자 발표를 보게 되면 정말 1점 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역시나 그 대부분 이제 그 공부하시는 절차들이나 과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점수가 고만고만해요. 네, 점수가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여기 채점자가 살짝 건드려주냐 건드려주지 않냐에 따라서 6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들이 제일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점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당락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2차 시험에서 1점, 2점은 생각보다 큰 거예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형태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답안 작성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일 때 일부 요구사항에다만 힘을 빡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균형 잡게 써가는 거 그게 하나의 테크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역시나 문제상으로 X개 이상을 서술하시오라고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나중에 시장 세분화 이야기하겠지만 뭐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의 조건을 뭐 5가지 이상 쓰시오 라는 형태의 출제가 된다라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의 조건을 5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를 써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냐면 한 6가지나 7가지는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 이면에는 어떠한 생각이 깔려져 있냐면요. 한 6개, 7개 쓰면 혹시 실수할지 모르고 그 실수를 빼면 5개만 넘으면 될 테니까 그래서 6개, 7개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면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여러분들 생각인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5개 이상을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7개를 쓰셨고 그 7개 중에 5개가 맞았고 2개가 틀렸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5개 맞은 게 중요하신 거잖아요. 채점자의 입장은 2개가 틀린 게 더 중요해요. 어쨌든 채점자는 감점이라는 걸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2개가 틀린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도 쓰여져 있지만 X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5개라고 이야기하면 5개 이상을 서술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 6개나 7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개를 정확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이상을 쓰시오라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보험은 없어요. 답안지에서 보험을 드는 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개수만큼 가장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논하시오와 설명하시오를 구분하는 것은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일단 본인이 이걸 구분해서 쓸지 안 쓸지에 대한 내용은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이거 겁을 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 들으시는 분들은 겁이 될 수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구분해서 쓴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잘못 쓰시면 답안이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쓸지 안 쓸지, 이걸 구분할지 안 할지의 문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가름말을 태워 놓으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문제들, 기출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문제들을 보면 끝에 둘 중에 한 가지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죠. 설명하시오로 끝나거나 논하시오로 끝나거나 요 두 가지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출제자 입장에서 그냥 그날따라 땡기는 표현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출제자가 설명하시오라고 썼을 때와 논하시오라고 썼을 때 출제 의도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출제 의도에 맞게끔 답안지를 쓸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출제 의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만약에 출제자가 설명하시오라고 썼다면 어떠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쓰세요. 딴 거 쓰지 말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쓰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설명하시오예요. 이에 반해서 논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신의 생각을 쓰세요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당신의 생각을 쓰세요라는 것 안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쓰세요가 아닌 거죠. 당신의 생각을 객관적 논거를 들어서 쓰세요 라는 의미고요. 이게 현장에서 시간이 급해서 답안지를 쓰게 되면 이제 객관적 논거를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을 쓰는 형태의 답안지로 퇴색되어 버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판단이 안 서시면 어떻게 가지는 게 가장 안전할까? 그냥 설명하시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설명하시오와 논하시오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설명하시오는 객관적인 사실만 쓰세요. 논하시오는 본인의 생각을 쓰되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논하시오에서 잘못 쓰시게 되면 주관적인 본인의 생각을 쓰는 형태가 될 거니까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예상이 되시면 그냥 논하시오와 설명하시오를 구분하지 마시고 설명하시오라는 관점에서 답안을 쓰시는 게 리스크를 줄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역시나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이야기하면, 정말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잘 논하시면 고득점도 나오는 거죠. 물론 만점은 안 줘요. 만점은 안 주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게 되면 최대한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경영학은 정답이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적 흐름이 끊어지면 끝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역시나 10점짜리 문제는 이게 별로 크지 않아요. 30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고, 역시나 이제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의 습성과 관련돼 있는데, 역시나 이제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답안지를 쭉 읽을 때
중간에 덜컥 끊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끊어져 버리면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뒤가 안 읽고 싶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고스란히 손해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 이 시험이라는 게 되게 불공평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채점자나 출제자가 보는 피해는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모든 피해는 수험생들이, 응시자들이 가져가는 게 시험이라서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피해를 가져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답안지 쓰실 때 최대한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논리가 깨지지 않는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또 이런 것과 관련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진 않아. 예. 그냥 어차피 흐름대로 답안지를 쓰실 거기 때문에 생각 중간에 논리적 흐름이 끊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실수가 있고 이게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경영학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개념이 있을 때 이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경영학은 그 미국 경영학이 번역돼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영어 단어에 대한 번역이 하나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지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용어들이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차피 답안 범위 아니잖아요. 그럼 답안 범위 안에서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를 달리 쓰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 그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세요. 만약에 똑같은 개념인데 앞에서는 이 용어를 쓰고 답안 뒤쪽에 가서는 저 용어를 쓴다면 채점자는 분명히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 사람 개념 모르고 있네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용어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답안지 안에서는. 그러니까 1번 문제와 2번 문제 사이에서 똑같은 용어를 써야 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용어가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 문제가 다르니까. 근데 동일한 문제 범위 안에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용어를 다르게 쓰면 이야기는 심각해진다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이제 소비자행동론 이야기하면서 그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뭐가 될 거냐면 관여도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관여도 그걸 관심도라고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한 답안 안에서 그 관여도에 대한 개념을 작성하시는데 앞에서는 관여도라고 쓰고 중간 이후에는 관심도라고 만약에 썼다면 당연히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관여도와 관심도를 다르게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실수들이 분명한 감점 요인이 될 거니까 한 답안지 안에서는 똑같은 개념이라면 용어도 통일성 있게 가주어야 하는 거고 사실은 요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잡아 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보시면 단순 암기한 문장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사실 앞에 얘기랑 좀 연결되어 있는데 어쨌든 논리적인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데 종종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그 공부를 하시면서 통암기는 못 하시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 중에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장들을 문장째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저 사실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럽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암기예요. 저 외우는 건 정말 못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문장 단위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문장들 그대로 그냥 나열하면서 답안지를 쓰세요. 근데 그 문장들 나열해서 답안지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장을 암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과 문장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빠져 있죠. 그러니까 흐름은 뚝뚝 끊어져 버리는 거고 채점자 입장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논리적인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문장을 외우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문장을 이해하시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요. 본인만의 문장이 생겨요. 그리고 그 본인만의 문장을 쓰기 시작하시면 이걸 연결시킨 것 역시 본인만의 문장이었기 때문에 매끄럽게 연결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냥 무조건 암기한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그 문장을 만들어서 답안으로 채워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역시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어떤 고민거리를 털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냐면 아 근데요 제가 문장을 만들면 문장이 너무 없어 보여요 라는 형태의 고민거리를 털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문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뭔가 그 이론적이거나 교과서적이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냥 의미만 통하면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없어 보이는 문장 이런 건 사실 없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답안은 의미가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암기한 문장이 아니라 이해한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째 이야기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테크닉적으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걸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남발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남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남발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 거고 그 완급 조절은 좀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두루뭉실한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제가 살짝 이야기했죠.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자 단점 뭐라고요? 항상 뭔가 이야기하면서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마 앞으로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아니면 뭐뭐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류의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즐겨 써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들이 바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그 자료상으로 보시게 되면 두루뭉실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극단적인 표현은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혹시 떠오르는 부사 같은 것들 있으실까요? 모든, 항상, 언제나 뭐 이런 것들. 그런 표현들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쓰지 않으시는 게 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역시나 답안지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항상 모든 이런 표현이 보이면요. 이상하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눈에 확 띄어요. 예. 눈에 확 띄면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어? 꼬투리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점을 던질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극단적인 표현은 쓰지 않으시는 거고 두루뭉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의 초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쪽으로 남발을 하시냐면 두루뭉실한 표현을 쓴다라는 쪽으로 남발을 하시면서 그 종종 이게 답안지를 이렇게 받아보면 항상 뒤가 똑같아요. 뭐뭐 있을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항상 뭐 수 있다라는 형태로 끝내시는 형태로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건 너무 남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완급 조절을 하시면서 문장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7번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이거 제발 좀 부탁드려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강박관념을 버려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강박관념이 크게 세 가지.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일단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강박관념들을 가지고 계시냐면 거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0점짜리 2문제, 10점짜리 4문제에 대해서 16페이지의 답안지 분량 안에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놓고 있고요? 6문제를 문제 배점에 따라서 딱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점짜리 문제는 5페이지, 10점짜리 문제는 1.5페이지를 채워야 한다 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리고 역시나 직관적으로 가더라도 답안을 써야 되니까 양이 적으면 왠지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밑에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강박관념은 제발 좀 버리세요. 제발 좀 버리세요. 왜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그 제가 항상 이거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요. 잘 못 버리시더라고요. 예, 못 버리시니까 제가 조금 양보할게요. 이 가이드를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고 얘기했어요. 30점짜리는 5페이지, 10점짜리는 1.5페이지를 작성해야 된다는 가이드를 가지고 가시는 것은 상관없는데 실제로 답안을 썼을 때 그만큼의 분량이 안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걸 채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유 말씀드립니다.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답안지 쓰러 이제 실전에 들어가시면 정말 90분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멘탈은요. 정상 멘탈이 아니세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답안지 쓰고 났더니 분량이 그러니까 모자라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그 분량을 채우려고 시도하실 거고 그 분량을 채우려고 시도하시는 상황에서 멘탈이 정상 멘탈이 아니니까 제대로 채우실까요? 실수가 연발되기 시작할까요? 실수가 연발되기 시작할 거고 그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내용들을 채우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채워놓은 내용들은 고스란히 감점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지 분량을 채워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제발 좀 버려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답안지 분량이라는 것이 왜 의미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답안지 분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정말 너무 주관적이에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답안지 직접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안지 분량이라는 것은요. 간격에도 영향을 받고요. 글자 크기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면서 이건 30점짜리 문제니까 5페이지 분량이 나오게 만들어야지 하고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량이라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을 무조건 채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제발 좀 버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려도 절대로 제 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계속 타협을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것도 종종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정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제 답안지 분량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무리수를 띄워서 그 감점 요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럼 다른 관점으로 리스크 없이 분량을 채우는 방법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표나 그림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표나 그림을 활용하시면 어쨌든 그만큼의 분량을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나 그림을 활용하시면 그 리스크 없이 그러니까 감점 위험 없이 분량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으세요. 만약에 표를 답안지에다 쓰셨으면 표는 텍스트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단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그림은 텍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은 답안 어딘가에 분명히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표나 그림을 활용하시는 건 분명한 도움이 되겠지만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요. 점수를 더 높이 받기 위한 목적 아니에요. 분량을 늘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표나 그림은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답안 작성 어딘가에다가 분명히 해 주셔야 됨을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통해서 결국은 답안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은 좀 버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예, 선생님이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30점짜리 문제와 10점짜리 문제 각각 최소한 어느 정도는 써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저 항상 똑같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이상적인 답안의 분량은 몇 페이지 이상 또는 몇 페이지 이하가 아니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을 전부 다 쓴 결과물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요. 가장 이상적인 답안의 분량이라는 것은 해당 문제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쓴 결과물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30점짜리 기준으로 3페이지든 4페이지든 5페이지든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3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반 페이지 이렇게 쓰시면 그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 이상 또는 몇 페이지 이하 이런 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들을 전부 다 담은 답안지가 가장 이상적인 답안지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강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론과 본론은 무조건 잘 써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 역시 10점짜리 문제는 해당하지 않아요. 10점짜리 문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개념서술 위주로 문제들이 물어봐지기 때문에 사실 10점짜리 문제는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3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뭔가 구조를 잡아서 써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구조를 잡아서 쓰려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냐면 일단 답안을 써야 되니까 도입부 또는 서론 또는 들어가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본문이 들어올 거고 본문이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뭘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다 가지고 계시냐면 결론, 뭐 나가며, 맺은 말,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다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전에 학창시절을 보게 되면 무조건 기서결,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도입부나 맨 마지막을 잘 써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도입부를 잘 써야 되는 이유. 도입부는 답안의 첫 인상이고 첫 인상은 오래가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채점자가 도입부부터 볼 거니까 서론부터 볼 거니까 이걸 잘 쓰면 뒤가 좀 매끄럽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도 하시는 것 같으냐면 답안지가 기니까 채점자가 그걸 다 읽어볼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결론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을 좀 잘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시는데 그건 전부 다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채점자가 그렇게 세심하지 않습니다. 세심하지 않아요. 일단 어떤 경우라고 보시면 되냐면 도입부는요. 오히려 도입부를 안 볼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채점한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수험생이 작성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채점자도 그게 도입부에 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입부는 오히려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거기다가 공을 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도입부 어떻게 쓰는 걸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냐면 이제 나중에 심화 종합반 가서 이제 그 답안 작성 형태, 그러니까 예시 답안 드리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그 수월하게 도입부를 쓰시는 형태는 뭐가 될 거냐면 어떠한 그 뭐 소비자 행동을 소비자 행동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 행동에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다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쓰시는 걸 전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냐면 구매 의사결정이라는 거 앞에
좀 더 포괄적인 개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포괄적인 개념들을 한 문장 한두 개 정도 던지세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부터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라는 형태의 문장 패턴. 다시요.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본문상에 써야 되는 경우라면 이 구매 의사결정보다 살짝 범위를 넓혀서 뭐 소비자는 어떻고 소비자는 이런 행동을 한다 라는 정도 간단하게 쓰시는 거고요. 그 뒤에다가 문제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라는 형태로 한 두세 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출제자나 채점자는 안 읽어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론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이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본문 쪽은 당연히 이건 공을 들여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맺은 말, 결론, 나가며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데, 역시나 이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도 많이들 쓰시려고 하시냐면 그런 거죠. 기대 효과, 한계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종종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그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냐면 그 대학원 다니신 분들이요. 그 대학원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이라는 걸 쓰면서 항상 논문 쓸 때는 맨 마지막에 그 뭐야 기대 효과, 뭐 한계점 이런 것들을 무조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맺은말 그러니까 답안의 맺은말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로 쓰게끔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건 논문이 아니라 답안이에요. 답안. 그리고요, 이건 정말 뭐 반은 여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그 어쨌든 그 대학 교수들이 일반적으로 채점할 거잖아요. 근데 그 대학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 대학 교수의 습성이라기보다는 그 학자라는 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습성이긴 한데 그 맺은 말 결론에 한계점, 기대 효과, 향후 방향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기본적으로 누가 쓰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대학 교수들은요. 학위자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에나 쓰는 거예요. 논문에나 쓰는 거지 답안에다가 그런 걸 쓰는 걸 요구하는 경우는 어떠한 출제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에다가 뭔가 그렇게 공을 들이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 안 써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또 많이들 불안해 하시니까 만약에 결론 또는 맺은 말을 쓰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어떻게 쓰시는 걸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리냐면 본문에다가 내용을 쓰셨을 거잖아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형태로 맺어 가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기서결 뭐 들어가며 본문 나가며 이런 게 있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본문에다가 힘을 빡 주시는 거고 서론과 결론 들어가며와 나가며 이런 것들은 그냥 살짝 터치만 해준다는 느낌으로 끌고 가시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공을 들이실 필요는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강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특정 용어를 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들이 종종 있냐면 이제 답안지를 쭉 써 나가세요. 쭉 써 나가다가 개념은 알겠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 뭔지는 알겠는데 죽어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예요. 그 경우 생각보다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단어 생각날 때까지 계속 머리를 쥐어 짜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쥐어 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단어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니까 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석하지만 그 단어는요. 언제 생각날까요? 시험 끝나면 생각나요. 예. 시험 중에는 절대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끝나야 생각난다고요. 근데 시험 중에 그 단어를 기억해 내겠다고 계속 잡고 계시면 모는 계속 흘러갈 거고 시간은 계속 흘러갈 거고요. 여러분들은 무제한의 시간에서 답안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서 답안지를 쓰시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잡아 먹어버리면 다른 문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니까
1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단어를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제발 버리시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개념은 알겠어요. 개념은 알겠는데 그 단어가 안 떠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없어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그 개념을 풀어서 쓰세요. 근데 역시나 좀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너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면 개념은 가지고 계시니까 그 개념을 대충 엮어가지고요. 가상의 용어 하나를 만드세요. 그리고 쓰고 넘기세요. 그러면 그 용어가 채점자한테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 너무나 높고요. 발각되더라도 어차피 개념을 알고 만든 용어라서 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구나 라고 채점자가 넘길 가능성도 너무나 높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단어 무조건 써야지 라는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 안 되면 풀어서 쓰시든가 풀어서 쓰는 게 너무 없어 보이면 가상의 용어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가상의 용어를 만드신 다음에 그걸 그냥 쓰고 넘기셔서 그 위기를 넘기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용어는 시험 끝나야 떠올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2차 답안지 쓰실 때 가지고 계시는 세 가지 강박관념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이 세 가지 강박관념은 제발 제가 부탁드릴게요. 버리세요. 제발 좀 버리세요. 그리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 원칙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까지 얘기하고 끌고 가기엔 너무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잠깐 말씀드리고요. 쉬었다가 잠깐만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